네, 정치여담여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성찰의 메시지를 내고 있죠. 연일 직접 반성을 언급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 또다시 자신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달라진 대통령의 메시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질문은 내부자보다는 외부자인 박성민 전 최고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자,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좀 변했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까? 근데 말뿐인 변화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그동안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청산하고 앞으로 정말 진정으로 변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 세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야당 대표를 이제는 만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비윤계 인사 또는 소장파 인사로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노할 수 있는 참모를 대통령실 안에 이제는 들여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1년 정도 언론과의 접촉을 상당히 안 하셨습니다. 네. 도어 스태핑도 하다가 중단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100일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생각을 또는 적나라한 질문들을 직면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도 이제는 하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만 반성하겠다, 쇄신하겠다, 혁신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적 쇄신, 그리고 소통 방식의 쇄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뒤따랐을 때 결국에는 지금처럼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국민들께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예찬 최고위원은 어쨌든 여당 지도부지만 이 내부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아 왔잖아요. 당에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까? 일단 당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변화하겠다라는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에 호응하듯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연일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도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함께 했었고 그 다음 날 바로 대통령께서 신임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당 사역을 불러서 오찬을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녀온 김기현 대표나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변화와 성찰 그리고 민생 위주의 행보에 대해서 이미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과 메시지에 담긴 의미도 매우 막중합니다.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 국민들이 무조건 옳다, 변명하지 않고 비판을 수용하겠다라는 메시지 자체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박성민 전 최고가 말한 것처럼 실제 행보라던가 현장에서의 소통 과정, 그리고 신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성큼 2달 뒤면 해가 바뀌는데요. 신년 기자회견 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실제 민생 행보 등으로도 또 정책으로도 민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일을 제대로 해보라고, 왜냐하면 이 정부 임기가 3년이나 넘게 남아있거든요. 네. 일을 제대로 해보라고 더 큰 기회를 주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보면 그동안의 대통령의 화법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들도 하시고 또는 보궐선거에 한 번 졌다고 뭐 지도부가 어떻게 물러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책임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가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도 실제로 여당 내에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 보수 언론들까지도 굉장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형이 변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또는 본인이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때리신 회초리를 맞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휘청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단순히 뭐 타운홀 미팅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벌어졌던 이념 전쟁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청산하겠다.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런 그동안의 캐캐묵은 과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줄 필요, 청산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반성 또 이런 변화를 예고한 만큼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떤 게 가장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까요? 일단은 민생 관련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어떤 현장이 있다면 주 1회 이상 직접 찾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또 유럽의 정상들을 보면 네.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거점 도시를 순회하면서 그 도시의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그런 식의 지역 순회형 타운홀 미팅 같은 대국민 소통 방식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시기가 좀 남았습니다만 2달 뒤에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열린 형태로 재개되지 않을까, 개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슈가 이제 의대 정원 증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문재인 정부 때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나 국민 반응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거 할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그동안 보여줬던 이 추진력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속도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슈가 대다수의 신문사 일면을 장식했고 민주당도 정성호 의원이 칭찬하는 등 이 이슈 중심으로 구도가 재편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정치 현안이나 정쟁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의대 증가 같은 우리 국민 누구나 피부로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대형 정책 이슈를 더 많이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네. 사실 지금 뭐 지지율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 국면에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고 변화의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통령 지지율 얘기 조만간 하겠습니다만 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대통령의 이런 불통 이미지가 더 굳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느 조직이나 사실 조직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리더의 책임이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밑에서 쓴소리를 하게 되면 불편해서 듣지 않는다던가 또는 그 사람에게 뭐 인사적인 조치가 내려진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산이나 지금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직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대통령을 향해서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성향이나 성격 자체가 사실은 본인에게 가해지는 쓴소리 자체를 좀 수용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보면 뭐 지지율이 잘 안 나오거나 할 때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도 공공연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당정 관계에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가 공천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분명 무공천 기류였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과적으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게 되기까지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결국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본인의 성향과 성격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쓴소리하는 참모들 가까이 두겠다. 직언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 주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결국에는 변화가 뒤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조만간 또 총선도 있고 대통령 참모들 중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그만두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곧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 감사가 11월 초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11월 첫 주 이후로는 아무래도 많은 출마 희망자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행정관급에서는 벌써 10월부터 많은 분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뭐 비서관급이나 수석급도 일찍 나오는 게 대통령께 부담을 덜 드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후임 인선이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선거가 너무 임박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또 공천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대통령께 그게 고스란히 다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이 있다. 그러면요. 국회 운영이 국감 끝나고 후임 인선 정리되는 대로 빨리 나와서 지역에서 도전하고 소위 말해서 다른 경쟁 예비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정도에 맞는 길이고요. 저도 사실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선거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는데 익명의 관계자들이 뭐 이거 별거 아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로 왜 이렇게 유난이냐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했길래 그런 말한 사람들 다 잘라라고 제가 세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모든 것은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 지도부 책임이 더 크고 뭐 박성민 전 최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 출마자들이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또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 같은 경우도 민심을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의 긍정적 변화가 국민들께 저희 정부와 당이 변하고자 하는 노력의 몸부림으로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대통령실 자세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여당도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야 관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지금 여야 관계를 좀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제일 좋은 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뭐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찬성하는 상황인 모처럼 것 여야가 같은 방향을 보고 그렇죠. 있죠. 저희가 이제 드디어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안 네. 싸울 수 있는 주제가 나온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계기를 맞이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해 주시고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무슨 말만 하면 태클을 걸고 또는 그것은 결국에는 발목 잡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정쟁성 발언 말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변화를 국회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큰 통합을 좀 여야가 한번 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상황을 계기로 여야 협치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여야 협치의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은 언급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네. 빌드업이 필요하거든요. 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여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체급 때문인지 아니면 대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착시 효과를 원하는 것인지 계속 대통령께 철진한 권위주의식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야 회담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 뭐 우리 방송에도 정의당 장혜원 의원님 줄곧 나왔습니다만 정의당이나 뭐 이런 당들도 함께 해야 되는 형식인 것이고요. 네. 일단 국회에서 정치로 풀 수 있는 것 좀 먼저 풀자. 그게 빌드업이고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여야 간의 회동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간의 어떤 협의로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변곡점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협치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다운 다수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번 의대 정원 증대와 관련해서도요.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미시적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꽤 있어요. 전남의 의대를 신설하자. 근데 목포 의원은 목포에 해달라고 삭발하고 순천 의원은 순천에 해달라고 딴 데서 삭발해요. 두 분이 같은 데서도 삭발을 안 해요. 왜냐? 지역구가 다르니까. 네. 이것부터 또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서 저희와도 논의를 하고 그럼 지역 의료를 어떻게 확충시킬지 이거 원내끼리
많이 만나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대통령께 뭐 요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뭐 네. 야당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그 영수회담이라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협치라던가 대화가 전면 안 된다, 다 부정한다, 이런 태도는 이재명 대표 복귀 이후에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꼭 영수회담을 고집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여야 지도부가 같이 모인다든지 대통령하고 이런 형식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건가요? 뭐 제가 이제 대표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형태의 변화는 얼마든지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좀 정치력을 발휘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야당 대표와 대통령 1대1로 한번 만나달라 이런 얘기를 충분히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또 형식의 문제로 무마시키는 것이 만약에 대통령실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대통령실이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뭐 영수회담 하자고 하니까 응하지 않는 방식, 대답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좋다, 만나자. 그런데 다만 형식은 여야 대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제를 만들 수 있는 건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가능성의 그 여지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영수회담만 고집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정기국회 국면에서 당연히 야당 대표, 그러니까 거대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는 게 또 이상한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뭐 대통령실도 무조건 반대, 무조건 무응답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정치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좀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고 가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 17일부터 19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흘 동안 조사된 한국갤럽 10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개월 만에 30%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3%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정확히 같은 3%포인트가 올라갔네요.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등락입니다. 자, 그런데 추이로 본다면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의 2배를 넘었습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 경북의 하락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서울은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고요. 대구, 경북의 지지율 역시 지난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해서 지역별 조사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함께 가는 게 상례죠.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면 직전 조사 대비 큰 차이 없이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0%대를 기록하면서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자, 지역별 정당 지지율도 살펴볼까요? 서울과 대구, 경북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포인트 내린 26%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5%포인트 하락해서 59%로 집계됐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실시된 만큼 달라진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완전히 반영되기엔 좀 어렵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이번 여론조사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 2배를 넘었고 지난 4월 이후에 최저의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에서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 강서구 선거 결과로 드러난 그 결과 자체에 대한 실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당이 나름 노력해서 쇄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진하다, 더 쇄신하고 더 반성해야 된다라는 질책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반성, 소통, 강화 등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좀 확 달라진 메시지와 기조로 저희 정부와 여당이 함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시금 또 긍정적인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지난주 주요
했던 여러 일 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모셔온 것. 이게 사실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널리 화제가 되었거든요. 네. 특히 일본인도 뭐 60명 가까이 저희가 무료로 또 수송해드리고 네. 싱가포르인도 포함되어서 일본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정부가 정말 잘한 일, 발빠르게 대처한 일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는 많이 부각되는 것, 저희 정당과 정부 대통령실에 저를 포함한 홍보와 방송 출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반성 기조 네. 그리고 저희가 정쟁용 현수막이나 TF를 다 내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네. 좀 민생 위주로 가겠다고 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상저하고라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경제가 좀 좋지 않아도 하반기가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굉장히 낙관스러운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게 이제 추석 이후부터 이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흐름들을 보면 그 이유 중에 민생 경제, 그 경제 문제가 가장 1순위 부정평가 이유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공연불 외우듯이 했던 그런 기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중에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념 전쟁 또는 뭐 이재명 대표와 뭐 여당의 전선이 더 세게 그어지는 문제 이런 정쟁에 지친 국민들께서 사실은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해달라라는 이제 불만을 표시하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너무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그 국정 운영의 기조 그런 모습들을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울 지역에서도 8%포인트가 급락하고 TK 그러니까 사실 보수 진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서울보다 더 큰 폭 그러니까 13%포인트로 더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국정 운영을 하지 말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국민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것은 단순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지 말라. 완전히 바꿔라라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네, 장혜천 최고. 일단 지금 박성민 전 최고가 언급했습니다만 서울 가장 많은 지역구가 걸려 있는 네. 곳이고 또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나빠지고 또 오히려 TK 지역에서 부정적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진 것 굉장히 이중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당 당연히 뼈 아프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 회초리를 일찍 맞은 게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여기서부터 더 많이 변해야죠. 저는 의대 정원 증가 이슈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파급력을 가지는 민생 대책이 빨리 2호, 3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의대 정원 증가 이슈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 인선에 대해서 다루던 신문 일면이 다 의대 정원 증가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따라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의석수가 적고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더라도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이 동의하는 민생 정책을 어떻게 과감하게 제시하느냐에서 갈린다는 걸 이번에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 필수 의료 간담회에서도 숫자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증가는 필요하다라고 방향을 명확히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와닿는 물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수출 또는 서민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찔끔찔끔 뭐 배추값 관리하고 뭐 김장철 뭐 관리하고 고춧가루 관리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문 일면을 일제히 도배할 수 있을 정도의 민생 대책이 2호, 3호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민주당도 따라 들어오게 되고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대통령실에서 또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아마 대통령께서 중동으로 또 국빈 방문을 갑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이 있는데요.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성취를 얻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으려면
시차가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MOU를 아무리 많이 맺고 투자 계약 몇 조짜리를 따와도 그게 국내 경기에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 눈부신 외교 성과와 별개로 돌아오시자마자 국내 민생 현안에 대한 이 의사 정원 증대와 같은 수준의 2호 민생 대책이 빨리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려 6%포인트나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그렇다면 6%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올라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이 무당식으로 갔다는 뜻인데 민주당으로서도 좀 약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실패하고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는데도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이한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우 청장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큰 격차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자만하지 말자.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앵커께서 짚어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사실 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여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이번 국회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민생 입법이라던가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이 민주당 발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뭐 안티테제를 유지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오겠다 또는 반대급부를 우리가 이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도 민주당표 정책, 민주당표 민생 정책 이런 것들로 사실상 정면 승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